얼음으로 뒤덮인 북극해는 1년 내내 태양의 풍부한 먹이사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곳 동물들에게도 춥고 척박한 곳이다. 봄에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 일각고래는 랑카스터 해협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한다. 이 호기심 많은 고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이 추운 바다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이 유니콘 뿔 같은 엄니의 용도는 무엇일까? 캐나다 북부바다는 1년에 9개월 동안 대부분이 얼음으로 뒤덮여 있다. 그러나 랑카스터 해협만은 예외다. 이 지역에는 1년 내내 얼음을 통과할 수 있는 수로가 있다. 어떤 동물들은 겨울에도 이곳에 남아있는다. 이 어미 북극곰은 새끼를 키우는 동안 얼음 동굴에서 겨울을 보낸다. 북극곰 가족이 즐겨 찾는 사냥터인 얼음 위로 나왔다. 봄이 되고 낮이 길어지자 따뜻해진 바닷물에 얼음이 녹으면서 수로가 생긴다. 어떤 동물들은 겨울 내내 이 수로를 이용해왔다. 바다에 사는 공기로 호흡하는 동물들은 이 열려있는 수로를 이용해 숨을 쉰다. 어떤 동물들은 수로를 따라 랑카스터 해협까지 이동한다. 흰돌고래 약 10여 마리가 떼를 지어 이동한다. 온몸이 흰색인 유일한 고래다. 공기구멍 사이로 이동하면 얼음으로 뒤덮인 바다에서도 장거리 여행이 가능하다. 이 고래는 흰돌고래와 가까운 친척이다. 일각고래는 얼룩무늬와 긴 엄니가 특징인데 북극해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 엄니는 길이가 3m에 달하고 무게는 8kg이 넘는다. 일각고래는 이빨이 2개뿐이다. 수컷의 경우 왼쪽 니가 앞쪽으로 자라는데 자라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감기며 긴 나선형의 엄니가 된다. 대부분의 일각고래는 무게가 1톤 정도로 젖소보다 약간 더 무겁다. 큰 수컷의 경우 1.5톤까지 자라기도 한다. 1년 내내 얼음 근처에서 머물며 6마리에서 20마리까지 무리지어 다닌다. 무리는 암수에 따라 나뉘기도 하는데 특히 짝없는 수컷 무리가 흔하다.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동안은 작은 무리들이 모여 떼를 이루기도 한다. 흰 돌고래처럼 일각고래도 겨울에는 공기구멍을 따라 이동한다. 공기구멍이 막힌다 해도 머리에 엄니를 이용해 얼음을 뚫는다. 하지만 엄니의 원래 용도는 이게 아니다. 전혀 다른 용도가 있다. 이 동물은 그린란드 남쪽 바다의 유빙 사이에서 겨울을 보낸다. 매년 4월, 일각고래는 얼음 사이를 통과해 봄철 짝짓기 장소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이 무리가 랑카스터 해협까지 온 것도 그 때문이다. 캐나다의 북쪽은 가장 추운 시기에도 얼지 않는 곳이 많다.
특별한 조건의 바람과 해류 덕분이다. 북극의 강한 바람은 겨울 동안 거의 매일 시속 100km 이상으로 분다. 어떤 곳에서는 바다가 얼 때마다 바람이 얼음을 밀어낸다. 겨울이라도 해협의 일부는 벼랑의 빗맞은 바람 때문에 얼지 않는데 이 벼랑은 수면 아래로 600m나 뻗어 있다. 이곳의 바람은 해안에서 얼음을 밀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바닷물의 윗부분을 이동시켜 심해의 물을 끌어올리는 해류를 만들어낸다. 이 심해수는 수면의 물보다 섭씨 2도 정도 따뜻해서 쉽게 얼지 않는다. 보통 떨어져 나온 유빙이 랑카스터 해협을 통과해 떠내려가는 동안 종종 강한 해류가 물길을 열어준다. 봄의 해빙기에는 얼음이 갈라지기 시작한다. 바람이 얼음을 밀어내면서 얼지 않은 지역이 점점 커진다. 랑카스터 해협의 부동지역은 넓이가 2000평방킬로미터에 이르는데 도쿄와 맞먹는 크기다. 일가꼬레는 울음소리를 이용해 넓은 지역에서 계속 연락을 한다. 소리를 많이 이용하며 다양한 소리를 낸다. 이동에 이용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무리 내에서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위한 것이다. 일가꼬레는 깊은 바다에서 먹이를 잡는다. 때때로 1km 이상 잠수하기도 하며 최대 25분까지 물속에 있을 수 있다. 이 딸깍하는 소리는 먹이를 감지하는 걸 도와준다. 북극 대구는 일가꼬레가 좋아하는 먹이다. 물속의 먹이를 감지하기 위해 친척인 돌고래나 향유고래처럼 음파 탐지를 이용한다. 이를 위해 연속적으로 딸깍하는 소리를 낸다. 비강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마 안쪽에 있는 지방질의 분홍빛 기관을 통해 집중된다. 이 딸깍하는 소리는 물속의 대상에 반사돼서 일가꼬레의 아래쪽 턱뼈에 의해 감지되는 것 같다. 소리가 수중음파 탐지기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어둡거나 탁한 물속에서도 먹이를 찾을 수 있다. 물고기가 위장에서 통째로 발견되는데 이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먹이를 먹는지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엄니는 수컷에게만 있으니 먹는 데 사용하지 않는 건 확실하다. 엄니의 용도를 알려주는 단서가 여기 있다. 여름에는 랑카스터 해협에서 태양이 지지 않는다. 하루 종일 밝아서 해초와 식물성 플랑크톤이 잘 자란다. 이 식물들은 물고기와 무척추 동물이 많은 곳에서 복잡한 먹이사슬의 토대가 된다.
조류는 빛이 가장 밝은 얼음 아래쪽에서 자란다. 작은 초식동물들이 바다의 초원을 누빈다. 이는 북극해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근원이 된다. 작은 초식동물 중에는 크릴새우도 있다. 길이 30mm의 이 새우는 엄청난 떼를 이룬다. 대양의 거인들을 먹일 만큼 그 수가 많다. 북극고래는 몸길이 18m까지 자란다. 이 녀석은 길이가 12m이고 무게는 60톤으로 일각고래보다 50배나 무겁다. 겨울 동안 북극고래는 물속에서 걸러낸 작은 갑각류와 동물들을 먹는다. 한때는 북반구 전역에서 발견됐지만 사냥으로 인해 그 수가 급격히 감소했고 랑카스터 해협에서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대구떼가 이례적으로 방문객을 끌어들였다. 그린란드 상어는 1년 내내 북극에 사는 몇 안 되는 상어 중 하나로 보통 수심 2km의 깊은 바다 속에 산다. 몸 길이가 3.5m까지 자라고 다양한 물고기와 갑각류, 조개를 먹는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물 위에서는 새들이 수면 근처의 크릴새우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바다오리는 먹이를 쫓기 위해 물속을 헤엄칠 수 있다. 일각고래는 북극 대구와 그린란드 넙치, 오징어, 새우를 포함한 제한된 범위의 먹이를 먹는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6월) 말이 되면 기온이 섭씨 15도까지 올라간다. 수컷 일각고래가 몰려들기 시작한다. 수컷이 엄니를 치켜올리고 주위를 둘러본다. 엄니에서 자라는 조류 때문에 엄니는 갈색빛을 띈다. 다른 수컷들도 모였다. 딸깍하는 소리를 내지 않는 걸 보니 사냥 때문에 모인 건 아니다. 30여 마리의 수컷이 몰려들었다. 지금은 암컷에게 접근하기 위해 경쟁하는 계절로 엄니를 이용할 시기다. 엄니는 무게가 10kg에 달하는데 작은 텔레비전에 맞먹는 무게이다. 날카로운 엄니 끝은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다. 하지만 싸우는데 엄니를 이용하지는 않는다. 대신 엄니를 치켜들어 위용을 과시한다. 누구의 엄니가 가장 긴지 경쟁하는 것 같다.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엄니의 길이는 짝짓기를 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어리고 경험이 없고 엄니가 가장 짧은 수컷도 경쟁에 참여한다. 왼쪽에 있는 엄니가 길고 몸집이 큰 수컷은 옆에 있는 어린 수컷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경쟁에 제대로 참여하려면 10년은 더 기다려야 할 것이다. 뽐내기 대결이 한동안 계속된다. 두 시간 후, 두 수컷으로 경쟁 구도가 좁혀졌다. 마침내 경쟁자의 우월함에 굴복한 패자가 승자의 등을 두드린다. 이런 식으로 싸움이나 상처 입히는 일 없이 우두머리 수컷이 결정된다. 승자가 상을 받을 시간이다. 하지만 수컷의 노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암컷은 아직 짝짓기에 확신이 없다. 수컷은 인상적인 엄니를 과시한다. 암컷을 설득하기 위해 등을 쓰다듬기도 한다. 암컷은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수컷은 10분 정도 더 암컷을 설득한다. 암컷 아래에서 짝짓기를 시도하지만 암컷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직접 관찰된 적은 없지만 짝짓기를 할 때는 수컷이 몸을 뒤집는다고 생각된다. 수컷이 암컷 무리에 합류한다. 이 영상이 촬영되기 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행동인데 그 의미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몇 마리의 암컷과 짝짓기를 하든 엄니가 가장 길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짝짓기가 가능하다. 약 6주 후 작년에 짝짓기를 한 암컷이 새끼를 낳는다. 이 암컷은 올해에는 새끼를 베지 않을 것이다.
암컷은 보통 약 3년에 한 번씩 새끼를 낳는다. 길이 약 1.6m의 이 새끼는 갓 태어난 것 같다. 암컷은 새끼가 혼자 사냥할 수 있을 때까지 약 2년간 새끼를 돌볼 것이다. 그동안 암컷은 북극곰 같은 포식자로부터 새끼를 보호한다. 일가꼬레는 공기구멍 근처의 바다 표범을 사냥하는 반면 북극곰은 물속에 있는 먹이를 사냥한다. 이 큰 수컷은 길이가 3m, 무게는 0.5톤에 달한다. 북극곰은 물속에서도 시속 10km로 수영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포식자다. 취약한 사냥감은 도망갈 때를 안다. 북극곰은 일가꼬레 새끼를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가꼬레는 북극곰보다 더 오래, 더 깊이 잠수할 수 있다. 북극곰은 자신의 운을 다른 곳에서 시험해보기로 한다. 한편 수컷이 어미와 새끼에게 접근한다. 지금까지 수컷은 양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었다. 어미가 깊은 물속에서 물고기를 사냥하는 동안 수컷은 새끼를 돌보기 위해 남아있는다. 어미가 떠나있는 동안 수컷과 새끼는 함께 노는 것 같다. 새끼가 수컷의 등에 올라타기도 한다. 머지않아 새끼는 성인 수컷들과 함께 엄니를 경쟁하며 운을 시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경쟁하려면 앞으로 10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 지금은 큰 수컷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다. 번식기가 끝나면 수컷은 유빙으로 돌아가겠지만 내년에도 운을 시험하기 위해 돌아올 것이다. 아직 많은 부분이 수수께끼다. 일가꼬레는 짝에게 충실할까? 정확히 어떻게 무리를 이루는 것일까? 일가꼬레에 대한 은밀한 삶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만 북극의 유니콘에 대한 수수께끼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지만 시골은 자연의 경이로 가득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건 원앙이다. 원앙은 가을이 되면 짝짓기를 하고 나무 위에 둥지에서 새끼들을 키운다. 이 화려한 산은 일본 문화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단순히 외양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매년 정절을 지키기 때문이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현대적이고 산업화된 나라이다. 동경 같은 대도시는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정글이다. 이곳에 살던 많은 동물들은 오래전에 사라졌다. 하지만 지금도 시골에서는 많은 야생동물들이 인간과 자연을 공유하고 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다. 동물들은 1년 내내 논 가장자리의 광개수로에서 산다. 원앙은 동아시아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의 원앙은 봄과 가을에 먼 곳까지 이주하지만 일본의 원앙은 1년 내내 같은 곳에서 산다. 수컷은 특히나 화려하다. 원앙만큼 선명한 깃털을 가진 새는 거의 없다. 암컷들은 눈에 덜 띄는데 몸을 숨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가을에는 40여 마리의 원앙이 무리지어 수로를 떠다닌다. 원앙들은 수로에서 먹이를 구한다. 식단은 계절에 따라 바뀐다. 지금은 수생식물을 먹고 있지만 매년 이맘때면 곡물과 씨앗도 즐겨 먹는다. 무엇을 먹느냐는 사는 곳에 달렸을 뿐이다. 이들은 물가뿐만 아니라 숲도 좋아한다. 동경 중심에 있는 메이지 신궁 신사에는 가을마다 50여 마리의 원앙이 출현한다. 연못에는 먹이가 되는 조류가 많고 포식자가 없어서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다. 지금은 좋아하는 먹이를 찾아 숲으로 가는 중이다. 바로 도토리다. 탄수화물과 지방이 풍부해서 겨울을 대비하기에 이상적인 먹이다. 가을에 중요한 활동을 준비하는 데도 이상적이다. 한편 수로에서는 오후 늦게 소동이 일어난다. 암컷이 등장하자 수컷들은 야단법석을 떤다. 가을에 구애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대부분의 새들은 봄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암컷의 등장에 자극받은 수컷들이 위용을 과시하기 시작한다. 암컷은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꼭 그럴 필요도 없다. 이 구애 행위는 미인대회를 연상시킨다. 암컷은 지켜보고 평가를 내릴 뿐이다.
수컷들은 잘 다듬어진 양쪽 날개를 도처럼 등 뒤로 치켜둔다. 과장되게 물을 마시는 것 역시 과시를 위한 행동이다. 하지만 이 암컷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 같다. 물가에서도 추종자들의 열렬한 구애는 피할 수 없다. 대부분의 오릿과 새들과 달리 원앙은 나뭇가지에 앉을 수 있다. 발에는 물갈퀴가 있지만 발가락은 자유로워서 나뭇가지를 움켜쥘 수 있다. 낮에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나무 아래 숨어서 독수리나 매 같은 포식자의 눈길을 피해야 한다. 이 구애 중인 수컷은 운이 좋은 것 같다. 암컷이 머리를 까딱이며 관심을 표현한다. 하지만 방해꾼이 싹 트는 사랑을 방해한다. 추종자들은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이 수컷이 제2의 후보자가 될까? 결론이 났다. 암컷은 결정을 내리고 물속으로 몸을 낮춰 짝짓기를 시작한다. 이 사랑은 오래전에 시작됐을 수도 있다. 한 쌍의 원앙은 수년에 걸쳐 짝짓기를 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원앙은 충실하다는 평판을 얻었다. 중국과 일본에서 원앙은 정절과 사랑, 행복의 상징으로 존중을 받는다. (2월) 겨울이 오고 바다에도 폭설이 내린다. 하지만 원앙 부부는 논 옆의 시내에 남아있다. 아시아의 다른 지역의 원앙들과 달리 일본의 원앙은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원앙들은 이곳에서 앞으로 석 달 동안 봄이 올 때까지 먹이를 구할 수 있다. 벚꽃은 봄의 도착을 상징한다. (5월) 초 농부들이 논에 물을 대고 모내기를 한다. 원앙 부부는 수로의 겨울 서식지를 떠났다. 물을 채운 논에는 달팽이와 물고기를 포함한 다양한 먹이들이 산다. 매년 이맘때쯤 다른 새들은 처음 만나 짝짓기를 하지만 원앙 부부는 이미 몇 달 동안 염분을 쌓았다.
이 부부는 낮의 대부분을 좁은 광개수로에서 보낸다. 나무 그늘을 떠나면 포식자에게 잡아먹힐 위험이 있다. 따라서 암컷이 먹이를 먹는 동안 수컷은 계속 망을 본다. 비가 오는 날에는 탁 트인 눈이 더 안전하다. 비가 내리면 포식자들이 사냥을 덜 나오기 때문이다. 원앙들에게는 좋은 날씨다. 하지만 오늘 원앙 부부는 또 다른 위협에 처한다. 짝없는 수컷이 상대를 찾고 있다. 이 수컷이 암컷을 유혹할 수도 있다. 그게 아니더라도 원앙 부부의 영역을 침범하는 중이다. 수컷 원앙은 침입자를 쫓아낸다. (6월이) 되자 원앙들이 논을 떠났다. 수컷들이 수로에 모여있다. 예전처럼 화려해 보이지 않는다. 매년 이맘때면 수컷과 암컷은 떨어져서 보낸다. 수컷들은 털갈이를 하는 중이다. 번식기에 화려한 깃털이 빠지고 다음 번식기까지 은신에 도움이 되는 겨울 깃털이 난다. 한편 이 암컷은 임무를 수행 중이다. 둥지를 지을 만한 적당한 곳을 찾고 있다. 근처의 신사를 둘러싼 숲에서 장소를 물색 중이다. 어미 원앙은 종종 땅에서 수미터 위의 나무 구멍에 둥지를 짓는다. 다른 암컷은 과수원의 오래된 사과나무에 둥지를 지었다. 완벽한 은신처다. 입구는 좁지만 구멍 자체는 어미와 알이 전부 들어갈 만큼 크다. 일반적으로 원앙은 약 12개의 알을 하루에 하나씩 낳는다. 암컷은 혼자 알을 품는다. 수컷은 충실한 짝일지 모르지만 알을 품는 일은 돕지 않는다. 암컷은 가슴에서 깃털을 뽑아 둥지를 꾸민다. 외출하기 전에는 깃털을 정리해서 알을 완전히 덮는데 온기를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침입한 포식자로부터 알을 숨겨준다. 그리고는 약 200m 떨어진 연못으로 먹이를 구하러 떠난다.
연못에는 먹이가 되는 수생식물이 넘친다. 매년 이맘때쯤 암컷은 작은 개구리나 뱀도 잡아먹는다. 깨끗한 연못은 목욕하기에도 좋은 곳이다. 여름이 왔다. 알을 낳은 지 30일 정도 지났다. 사과나무 한 둥지에서 어미는 소리를 지르고 있다. 새끼들이 응답하기 시작한다. 몇 시간 내로 알이 부화하면 새 가족들이 곧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늦은 오후, 어미는 먹이를 찾아 둥지를 떠난다. 새끼의 절반 정도가 알에서 깨어났다. 나머지는 무정란일 수도 있다. 다른 암컷도 신사의 숲에서 한 달 전에 알을 낳았다. 암컷은 10m 높이의 둥지에서 밖을 응시하고 있다. 새끼가 한 마리밖에 보이지 않는다. 올해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은 것 같다. 암컷은 먹이를 찾아 둥지를 떠난다. 어미가 외출한 동안 새끼는 탐험을 떠나기로 한다. 모든 원앙은 이런 식으로 둥지를 떠난다. 마치 편도 여행과 같다.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혼자 둥지를 떠나지 않는다. 새끼는 위험에 처했다. 30분 후 어미가 돌아온다. 어미는 놀라서 새끼를 부른다. 마침내 새끼가 응답하지만 어미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 어두워지기 전까지 어미는 새끼를 찾지 못했지만 포식자는 찾아낼 것이다. 새끼는 아침까지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다. 다음 날, 과수원의 아기 새들이 둥지를 떠날 준비가 됐다. 이 암컷은 유행을 바라지 않고 새끼들이 비행을 시도하기 전 걱정스러운 듯 물가가 안전한지 확인한다. 오늘은 새끼들에게 둥지가 아니라 밖에서 아침 식사를 먹일 것이다.
굶주림으로 약해지기 전에 곧 떠나야 한다. 날아오르려고 애쓰는 것 같다. 한 마리가 날아오를 것처럼 보인다. 어미는 걱정스럽게 포식자를 경계하면서 다른 새끼들도 동참하기를 기다린다. 여섯 마리가 전부 안전하게 뛰어내린다. 전부 나간 걸 확인하자마자 암컷은 새끼들을 연못으로 데려간다. 먹이가 있는 곳이다. 연못에서 아침 식사를 하게 된다. 포식자로부터 헤엄쳐서 도망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새끼들은 처음으로 세상과 만난다. 하지만 어미를 따라가느라 바빠서 세상을 둘러볼 틈이 없다. 어미는 조금이라도 위험한 것 같으면 새끼들을 피신시킨다. 한편 수로에서 또 다른 어미는 더 많은 새끼들을 이끌고 있다. 새끼 8마리가 전부 안전하게 물 위에 떠 있다. 이곳에서 먹이를 찾다가 위험이 다가오면 둥지로 돌아갈 것이다. 어미는 앞으로 2달간 포식자로부터 새끼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새끼들도 날 수 있을 테고 또 다른 무리에 합류하러 떠날 것이다.